네, 방금 소개받은 최혜자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제가 발제 한 사람이고 토론자가 5분이나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토론회가 돼서 이거는 혼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싸우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살짝 드는데 좋은 이야기들이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요.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좀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연구를 한 기간은 3개월 정도입니다. 3개월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마을배움터가 왜 필요하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청소년에 대한 정책들이 다층적으로 다면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마을배움터가 왜 필요할까.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실제적으로 움직인 기간들은 한 2년 반 정도 되지만 조선기간을 빼놓고 1년 반 동안 활동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주축으로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한 30분 정도 되니까 많은 부분들을 좀 뛰어넘긴 하겠지만 연구는 기본적으로 한 3개월 남짓 한 기간 동안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배움터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마을배움과 마을배움터의 개념과 역할을 좀 정립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서울시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문헌 연구도 있었고 FGI 인터뷰도 여러 분을 했고요. 설문조사도 했고 자문도 받으면서 전반적인 내용들의 앞과 뒤를 좀 훑어봤습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전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서울도 인구가 1000만 이제 밑으로 떨어졌고 각 어느 도시나 사실은 출산율은 굉장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대학의 위기, 학교들마다 우리가 다녔던 시절하고는 전혀 다르게 20명, 뭐 많으면 뭐 25명 정도의 교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청소년들이 살 수 있는 또 성장할 수 있는 환경들이 과거와는 달리 훨씬 더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 과연 청소년들의 삶들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청소년이라고 하는 위치가 갖고 있는 그 청소년의 위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청소년은 정책의 대상으로 봐요. 행정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정책의 대상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정책의 내용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배워나가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정책에서는 대상이지만 행위에 있어서는 주체다라고 할 때 이 정책은 이 정책 의도만 가지고 움직일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이 행위가 주체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주체적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정책을 설계한다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소위 말하는 쿠션을 좀 넣어야 되는 그런 특수한 어떤 존재입니다. 과거에 청소년 정책과 관련되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얘기되는 거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투자를 했으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지, 아웃컴이 있어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인적 자본 이론이라고 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됐고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주요한 이론이었고요. 그런 반면에 인풋과 아웃풋만을 볼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인성이나 스스로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청소년 교육에서는 인권 담론이라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990년대 이후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마티아 센이나 마사 누스바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대적 변화, 사회적 변화 이런 것 속에서 과거의 방식으로 청소년을 교육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역량이 결코 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UN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라고 하는 그런 지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표에서 말하는 것들은 바로 교육은 개인이 인생을 설계하는 역량, 캐파빌리티즈를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교육적 접근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접근들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이것을 연구했던 마서 누스바움 같은 경우는 10개의 핵심 역량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아직은 굉장히 추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마을 배움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장이 되는 곳은 어디일까? 그것은 일상일 거다. 또는 그걸 마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다. 또는 커뮤니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연구에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청소년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에서 24세를 얘기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만 13세에서 18세, 인식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을보험태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즉 청소년 중에서도 약간 좀 더 전반적인 고민들이 좀 숙성되어 있는 1학년부터 3학년 이 시기에 학교를 떠난 청소년, 그리고 이 시기를 거쳤지만 아직도 청소년기의 내용들을 갖고 있는 예비 청년을 가지고 예비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사업을 했는데 이들의 출생 연도를 보면은 대체로는 2000년대 부터 이제 2005, 6년 정도까지의 연령대입니다. 이 연령대에 해당되는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연령대가 점점 최근으로 이제 오겠지만 이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인가를 봤을 때 소위 말하는 MZ 세대에서 Z 세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MZ 세대를 얘기할 때 보면은 정말 완전히 신인류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드는데요. 특히 MZ 세대 중에서도 Z 세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가장 편견 없는 세대다. 시대에 대한 아주 가장 편견 없는 세대이고 자신의 정체성도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갖고 있는 반면에 이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강한 소비력, 꽂히면 써, 뭐 이런 식의 강한 소비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욕구가 억눌렸을 때 매우 그 분출하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세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Z세대의 어떤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번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고민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하는 활동가 선생님들과 이야기할 때 본인이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일부 청소년 활동가들 사이에 횡행하고 있는 어떤 좌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청소년들의 현실을 보면은 조금 작게 되어 있긴 하지만 2015년에 연구한 거에 의하면 중학교 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스트레스 지수를 보면은 대체로 상당히 좀 높게 되어 있고 점점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우울감, 경험률 같은 경우도 상당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멀리서 잘 안 보이는데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도 전체에서 보면은 10%가 넘게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대부분 고등학교 때 많이 그만두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청소년 고민과 고등학생들의 고민을 보면은 대체로는 진로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고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그 서울시 전체 안에서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는 현실들을 이렇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 현실들을 보면은 이게 사실은 서울시 안에서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왜 서초구나 강남구나 양천구나 노원구의 아이들이 더 많이 학교를 그만두는지, 얘네들이 유학을 가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나? 이런 부분도 사실 명확하게 되지 않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너무 많다. 그럼 어떡할 건데?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소위 자기의 삶과 자기의 꿈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좁은데, 그런 가운데에서 검시를 보고 자기 삶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당이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어떠한 답도 내놓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되는 마을 배움터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조성을 시작해서 실제로 문을 연 2년 동안만 운영됐다라고 하기에는 그 전에 여러 가지 전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사업이 시작되면서 마을 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이 활동들이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방식의 마을 교육들, 마을 배움들이 학교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평가들 이런 것들도 좀 엄중하게 하긴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도리어 학교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인성교육을 하든 민주시민교육을 하든 문화예술 교육을 하든 마을 교육을 하든 하나같이 왜 정형화된 틀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가운데에서 삶의 창의성이나 관계의 어떤 확장성 이런 것들은 왜 생기지 않은 채 오로지 그냥 정형화된 틀로 만들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을 배움터는 마을 배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정리하면서 마을 안에서 어떤 방식의 실험이 가능한지 또 마을 안에서 하는 실험들은 어떻게 확장 가능한지 정책은 어떤 것들을 도울 수 있는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의 실험 구성으로 마을 배움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잘 알겠지만은 2017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사람이 중심이 된 4차 산업혁명이 이야기된 게 아니라 기술이 주어가 된 4차 산업혁명이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 미래 사회에 대한 불투명성은 너무 높아지고 또 2년 동안 있었던 코로나19 이후의 이 재난 상황들, 기후 위기 이런 등등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10대 아이들이 살아갈 그들의 세상을 우리가 짐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리키고 어떻게 가리킬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마을 배움터의 기본적인 취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마을 배움터는 공간을 구성하는 가운데에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였고요. 초기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학생들, 아이들의 그러니까 즉 청소년과 예비 청년들의 몸의 흐름, 감각의 흐름에 맞게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을 배움터를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의 조성 기간과 운영 기간 지금 현재 1년 반에서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전 체계가 수립이 되었는데요. 이 비전 체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의 교육 내용, 교육 방식을 좀 전환해서 청소년과 예비 청년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배움의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이들의 삶의 기획력과 삶의 용기들을 북돋고 스스로 자기의 삶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의 추진력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비전 체계와 운영 체계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마을 배움터가 딱 조성이 되고 개관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코로나가 있어서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 내용들을 쭉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을 배움터 2기 비전 체계가 수립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년 반 그리고 또 이제 2기에 한 6개월에 해당되는 이 기간 동안에 마을 배움터에서 있었던 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을 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진단을 했고 그 진단의 기준은 새로운 문화 환경, 지구 위기, 재난 위기, 문화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마을 배움터 활동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티아 센이나 마사 누스바움이 말했던 삶에 대한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으로서의 마을 배움터 또는 마을 배움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마을 배움터 운영 성과를 좀 보면요. 청소년 활동에 기초한 공간 설계와 조성 과정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주체가 이 공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설계 방식들, 조성 방식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매우 모범적인 전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이 공간에 딱 들어오니까 저처럼 말 많고 막 난리치면서 손버릇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공간은 사람을 규정하고 다시 또 사람은 공간을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마을 배움터를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활동 방식, 활동 내용, 관계 방식 이런 것들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마을 배움의 영역을 탐색하는 과정을 좀 체계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공간 자체가 매우 오픈되어서 카페 공간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선택하는 과정들, 즉 근대적인 질서와 그다음에 복종을 강요하는 언어가 아니라 소통을 강요하고 공유를 강요하고 공유를 강조하는 이런 언어들을 사용함으로써 공간과 사람 간의 관계에 브릿지를 만드는 언어적 활용, 이런 것들은 마을 배움터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 배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확대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마을 배움터가 강북
입구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는 저 공간이 무슨 공간인지 다 기웃기웃하고 있을 때 손을 내밀어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 배움터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면서 재난 시대에 응원하는 이런 활동들을 청소년과 같이 함으로써 마을이 아이들의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과정들을 설계하는 일련의 활동들은 마을 배움터 활동 원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마을 배움 활동가를 발굴하고 연대 활동을 모색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중요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 청소년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과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각각 때로는 돌봄이라는 영역에서, 때로는 교육이라는 영역에서, 때로는 위기 관리라는 영역에서, 때로는 체험이라는 영역에서, 진로 교육이라는 영역에서 각각으로 활동하지만 청소년은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 통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이런 활동가들이 스스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미래 세대에 대한 궁금증, 사실은 미래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전문가조차도 난감한 영역들을 같이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마을 배움, 청소년에 대한 어떤 태도와 관점을 정리하는 과정들은 매우 유의미했고 또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진행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하기도 하겠는데요. 마을 배움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10만 원 프로젝트는 청소년들 몇 명이서 모임을 하면은 10만 원을 주고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미리 낸 다음에 물론 10만 원을 주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는데 10만 원 이상의 가치 기획하고 고민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조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리서치 과정, 그다음에 활동 과정, 평가 과정,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지역사회 또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활동들을 만들어갔고 기획력을 강화하는 이런 과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취향으로 인해서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 과정 속에서는 좀 약소하게 취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요리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놀면서 관계 맺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끄집어내고 클럽데이라든지 아니면 10대 셰프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각각이 갖고 있는 자기의 고유성과 정체성에 대해서 사회적 인정을 통해서 스스로 활동들을 발현하고 구현해 나갔던 과정들, 그것을 설계할 수 있었던 마을 배움터의 어떤 체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마을 배움터 활동가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마을 배움터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이미지와 또 내용들을 만들어간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마을 배움터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여전히 갖고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 배움이 뭔데에 대해서 말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한 10분 얘기해야 되는 거죠. 마을 배움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 동북권역 마을 배움터가 서울시 안에 동북권역이라고 하지만 덜렁 하나 있는데 이 마을 배움터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역시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을 배움이 갖고 있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실제로 이 전환기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어떻게 설득하고 설명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가 사실은 우리의 언어성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을 배움터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고민해야 될 것인지가 이제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고민했던 건데요. 저희가 마을 배움터에 참가하는 10대 청소년과 예비 청년, 그다음에 마을 배움 활동,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를 좀 실시했습니다.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은 이제 129명, 그다음에 지역 활동가들은 192명, 약 한 350명 정도, 350명 좀 넘게 참여했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대체로 이제 청소년 중에서 여성들의 비율이, 여성 청소년의 비율이 좀 많고, 연령으로 봤을 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학력으로 봤을 때에도 다양하게,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 중심으로 좀 분포되어 있습니다. 활동가들 같은 경우도 여성들이 좀 많고요. 연령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지역
기반은 아무래도 동북권역에 있기 때문에 동북권역에 좀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활동가들의 활동한 경험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대체로 중견 활동가들이 좀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청소년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1순위가 뭘 것 같은가를 물어봤더니 청소년들은 스스로 제일 중요한 문제를 진로와 미래 계획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그런데 활동가들은 얘네들 학업을 제일 중요하게 역시 진로와 미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을 그 다음으로 지적했던 것은 청소년이나 활동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회 역량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의 대부분은 미래 진로에 대한 요구와 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들, 그다음에 경쟁하는 사회 풍토가 굉장히 힘들다. 이게 두 번째로 나왔는데 활동가들이 보기에는 청소년들에게는 경쟁하는 사회 풍토가 굉장히 이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활동가 선생님들이 주로 사회가 이 청년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체로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개별은 어떠한 진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활동가들이 청소년 문제, 청소년이 갖고 있는 이슈, 청소년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가 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인식하고 있었어요. 뭐 당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분간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들, 또 때로는 인식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을 배움터 활동에 대해서 간단한 몇 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 설문 중에서 일부만 좀 추린 건데요. 마을 배움터 숨 활동가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활동가들보다 청소년들이 굉장히 높아서 5점 만점에 4.75, 4.79 이런 4.86 이런 정도를 갖고 있고요. 숨이라고 하는 마을 배움터 공간에 대한 만족도도 5점 만점에 4점대 후반으로 청소년들이 훨씬 더 좀 높았습니다. 숨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어떤 부분들은 이제 활동가들이 더 높긴 했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 이 부분에서는 지역 활동가들이 더 높긴 했지만 다른 부분들 숨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활동에 도움이 된다든지 도움이 된다는 것도 역시 청소년들이 높았습니다. 숨 마을 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대체로 활동가들보다는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5점 만점에 4점대 후반을 대체로 좀 갖고 있습니다. 활동가들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 주는 영향에 있어 긍정성이 굉장히 높은데 나머지 활동들에 있어서는 대체로 다 청소년들의 활동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이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대치, 요구 이런 것들에 부응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자신보다 마을 배움 활동가, 청소년 활동가, 청소년 지도사가 훨씬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심각함을 알고 있고 심각하게 인식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두 번째 2차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선호를 보이고 그다음에 지속하기를 원하는 많은 설문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런 고민 정도가 바로 그런 활동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마을 배움 활동에서 드러난 청소년과 활동가의 기대를 좀 봤더니요. 그 기대의 의미를 보니까 대체로는 쉼터로 있으면 좋겠다, 편안함 또는 힐링이 됐으면 좋겠다, 숨이 트이는, 그다음에 뭔가 좀 자유로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언어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언어 분석을 통해서 활동가들한테는 숨 쉬는 공간, 쉼, 청소년, 편안함, 그다음에 자유 이렇게 나와서 청소년이나 활동가들 모두가 마을 배움터에 기대하는 기대의 언어들을 쭉 분석한 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소년들에게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들 뭐 공감이라든지 쉼이라든지 뭐 멈춤이라든지 힐링이라든지 지지라든지 자유라든지 뭐 이런 대목들이 이들이 어른이나 또는 청소년이나 다 원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채워졌을 때, 자기의 욕구가 채워졌을 때 마침내 새로운 욕구들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학교에 가면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뒤쪽에선 다 누워서 자고 있고 아무런 의욕이 없는 애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의욕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대비해서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마을 배움터에 대한 역할 기대에 대해서 쭉 보면은 제가 조금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예, 이것도 또 움직이지 않군요. 예, 뭐 대체로는 청소년들 마을 배움터 청소년들 활동에 대한 어떤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활동가들 네트워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가운데에서 새로운 마을 배움의 어떤 개념들, 활동들, 방향들, 내용들, 활동가 양성 이런 부분들, 연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설문조사를 좀 분석해 보면요, 활동가들은 마을 배움 네트워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청소년 활동가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네트워크를 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논의를 하는 이 과정들이 청소년 활동가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유관기관들 활동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 센터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데들을 연계해서 활동가들의 연계하는 어떤 모임들, 네트워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마을 배움 활동가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미래를 좀 밝혀주는 연구 활동들이 활성화되어서 공론화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설문조사를 좀 분석해 보면요, 마을 배움터 정책적 위상에 대한 활동가들의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동부권에서 해야 될지 서울시 전체에서 해야 될지, 서울시 전체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곳이 없는데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으면서 서울시 전체는 서울시 차원에서 하라고 하고, 동부권에서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이걸 활용해서 이 공론도 만들고 고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들이 상당히 많긴 했었는데,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서울시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할 대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마을 배움터 관계자 인터뷰를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그룹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마을 배움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참여 계기를 좀 물어보니까 사소한 관심에서 시작돼서 여기는 좀 다르네, 여기 선생님들은 다르네, 나를 주체로 호명해 주네,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네 라고 하는 관심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했고요. 자기 변화가 여기선 있었다. 활동을 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했는데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굉장히 효용감이 있다라는 느낌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희망하는 활동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좀 자기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다른 아이들도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청소년의 언어 속에서 이야기가 됐고 저희가 한번 정리했습니다. 또한 활동가들 인터뷰 결과를 좀 보면요, 청소년들의 오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제도 속 무기력 만연, 이거는 저도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청소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일상 문제 해결의 적극성. 굉장히 무기력한데 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런 편차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디지털 환경에서 드러나는 높은 역량. 역량은 어마어마하다. 네 번째는 청소년 세대 내 격차가 있다. 그래서 청소년을 하나의 청소년이라고 뭉뚱그려서 부르는 것도 사실은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오늘날 청소년들이 사실은 청소년이라고 하는 하나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굉장히 다양성이 있고, 그다음에 무기력하지만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효능감도 높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고요. 마을 배움의 원리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청소년을 배움의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정책에서는 대상으로 보지만 이 대상에서 말하는 이 청소년은 행위를 하는 주체라고 했을 때, 주체가 행위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일상과 마을에서의 배움이 필요하다. 언제나 뭔가 시달려야 되고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 가능한 그런 식의 어떤 배움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이 마을 배움의 원리 아닐까. 학교와 마을의 관계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마을 배움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를 배제하고 마을 배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마을 배움의 원리가 학교로 스며들 수 있게 하는 장기적인 좀 레이스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배움의 내용을 무엇으로 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얘기 속에서 또 역시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좀 요약해서 보면은 첫 번째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배우는 삶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을 배움의 내용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청소년 진로 교육의 핵심은 자기 이해를 바탕에 둔 자기 성찰이 청소년 진로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마을 배움을 통해서 전 지구적 관계에 대해서 인식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을 배움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마을 배움투의 성과와 이슈를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정책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 자산으로서 작동 가능성을 우리가 확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을 배움터가. 두 번째는 마을 배움을 공적 영역에서 구현하는 확장 가능성. 마을 배움이라고 하는 공적 영역에서 구현하는 어떤 마을 배움의 확장성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공적 영역에서도 마을 배움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능성을 봤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마을 배움 활동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시켜줬다. 마을 배움 사실 대책이 없고 방법이 없다라는 고민들이 많았는데 새로운 방식들로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겠다. 그러려고 한다면 마을 배움에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새로운 좀 철학적 어떤 정리들, 그다음에 지금 시대와 지금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정리, 그다음에 청소년을 만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기능과 역할의 모호성을 극복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마을 배움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고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선생님들이 제가 혹시 조금 길게 하고 있다라고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중간에 메모를 받았는데요. 4시까지 하래요. 그래서 4시까지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중간에 조금 느리고 있는데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치 안 채셨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을 배움터 인터뷰 활동에서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마을 배움터의 미래 방향이 뭘 것 같으냐. 마을 배움터의 미래 방향은 활동 영역 설정을 통해서 위상을 좀 정립했으면 좋겠다. 전환적 사유를 구현하는 마을 배움의 실험실이 됐으면 좋겠다. 마을 배움이라고 하는 게 아직 초기 단계다라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그다음에 마을 자원을 새롭게 해석하는 도전이 좀 필요하다. 코로나19 그 이후 재난, 기후위기, 뭐 생태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상 속에서 삶의 기획을 어떤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마을 배움과 관련되어서 또는 마을 배움터와 관련되어서 설문조사 FGI를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대체로 마을 배움터가 지난 2년 정도 동안 조성기간 포함해서 3년이겠지만 이 기간 동안 활동했던 활동 내용들에 대해서 약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고 마을 활동가들에게는 이렇게도 시도해 볼 수 있겠고 새로운 시도를 좀 할 수 있겠다. 공적 영역에서 마을 배움, 새로운 청소년들에 대한 접근을 이런 방식으로 그 플랫폼이나 기회를 만든다면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봤다고 한다면 청소년들에게는 학교와 또는 가정에서 요구되는 청소년들의 어떤 위치와 어떤 상들이 스스로 새롭게 좀 구성이 되면서 마을 배움터에서 동료들과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관계를 맺고 자기 효용감과 자기 기획력을 회복하는 과정으로서 마을 배움터가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면 마을 배움터 정책 위상과 발전 방안을 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어서 한 가지 전제가 있죠. 아니, 두 가지 전제가 있죠. 하나는 서울시 차원에서 마을 배움터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북 끝에 있는 이 하나 있는 공간을 서울시 차원에서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또는 지역 차원에서 읽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하나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을 배움터가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에 마을 활력소와 함께 그 법적 조항을 갖고 있긴 하지만 현재 마을이라고 하는 또는 마을 공동체 정책이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마을 배움터가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예. 마을 배움터의 정책 위상과 발전 방안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한 가지는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 예비 청년은 불확실한 미래와 불확실한 진로를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활동가들이 더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겠죠. 그 사이에는 기존의 노동시장이 붕괴되고 그다음에 플랫폼 자본주의가 확장되니까 붕괴가 됐겠죠. 근대적 가치관이 붕괴가 되고 다양성이 확장이 되고 사회 갈등이 증대되고 가족 구조가 변화되고 인구 구조가 변화되고 기술 혁신이 생기는 이 동시다발적이고 몇백 년 동안 있을 만한 일들이 달랑 몇 년 사이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와 불확실한 어떤 진로 속에 고민이 던져졌고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이들만의 힘으로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른도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이들이 이 문제를 찾아가고 탐구하고 실험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한번 깔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른들이 더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상황, 심지어 근대 교육이 결국은 1300년대, 1400년대 유럽의 그 인문 대학서부터 시작해서 근대 교육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지식 기반의 이 교육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견되는 오늘날 어른들은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이며 사회는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가르침, 돌봄, 지도, 관리라고 하는 이 교육 영역을 전복해서 탐구, 실험, 대화, 소통이라고 하는 배움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개편돼야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에서 과거의 교사, 강사, 지도사라고 하는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멘토, 지지자, 조언자, 활동가로 사실 내용적으로 전환이 돼야 될 것이며 기존의 미성숙한 존재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교육의 어떤 개념들이 탐구하고 경험하는 존재로서 청소년과 예비 청년을 이해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두 번째 전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얘기들이 명백히 근대 국가 체계, 명백히 교육 체계가 공공 교육 체계가 강력하게 있는 상황 속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 실험, 그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마을 배움부터 마을 배움이라고 하는 실험 영역은 조금 의미 있는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배움을 마침내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을 배움의 주체는 청소년과 예비 청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목표는 자신의 삶을 기획하는 역량 증진이라고 볼 수 있고 내용은 일상에 기반한 마을에서 자기 삶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탐구와 실험을 통한 경험 획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원은 일상에서 자기 삶의 주체로 살고 있는 사람, 동네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사람 간의 다양한 활동, 만남, 교류, 의사소통, 놀이, 의례 등등이죠. 삶을 유지하는 다양한 노동,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공동 협력, 공유 이런 것들이 다 마을 교육의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교사의 역할은 촉진자, 기획자, 지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내용을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청소년과 예비 청년이 일상의 삶의 주체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만나고 노동을 만나고 협력을 만나면서 탐구하는 존재로서 미래 사회의 자기의 삶들을 탐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교사들은 촉진자이자 그다음에 지지자, 그다음에 기획자의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마을 배움의 기본 개념이고 원리다라고 봤을 때 마을 배움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마을 배움은 청소년과 예비 청년이 일상 속에서 세상을 탐구하면서 자신의 삶을 실험하는 성장 과정으로서 삶의 기획 역량을 높이는 경험 획득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날과 같은 사회 속에서 문화적 전환기에 매우 필요한 내용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마을배움터는 어떠한 정책적 선택지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을배움이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하기 위한 마을배움터가 동북권역에 한 곳이 있는데 이 마을배움터가 이후에 어떤 식의 방향을 가질 것인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내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요 실험실로서 실험 공간으로서 그대로 가는 방향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동북권역을 벗어나서 서울시 전역의 실험실이라고 하는 그 스탠스를 가지고 많은 네트워크와 활동가들하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험하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산하는 이런 역할을 조금 더 한 단계 위로 높인다라는 것들이 두 번째 선택지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마을 배움이 자치구에서 주로 활동되고 또는 더 작은 단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약을 통해서 그 마을 안에서 그 자치구 안에서 마을 배움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식의 세 가지 어떤 선택지를 좀 고민해봤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내에서 그대로 현행화된다라고 하는 것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지가 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마을배움터의 장기 비준을 구축하는 데는 좀 소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서울시 마을배움 허브로서 위치는 강북에 있지만 서울시 전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역할을 좀 확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인력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좀 쉽지 않은 대목이 있는데 예산이 구축이 된다면 이것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 사업으로서 재구조화해서 자치구 안에서 이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자치구의 어떤 핵심 역량들을 좀 투입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마을배움의 지역화를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성과를 어떻게 자치구에 이전할 것이고 어떤 자치구와 어떻게 협약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전반적인 설계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치구의 준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선택 가능한 방향 중에서 지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좀 통합하는 방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 건물을 조성하기 시작해서 2020년까지를 실험기로 봤다고 한다면 이 실험기의 내용을 정착화시켜서 그 서울시 안에서 이걸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 가이드들을 만들고 체계화시키는 것을 하고 이후에는 지역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각 지역마다 마을배움터가 여러 군데 생기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실험기에는 정책을 입안하고 도입기에는 이것을 체계화하고 그다음에 확장기에는 자치구와 협약을 통해서 자치구로 확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길게 2006년까지를 좀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 안에서 마을 배움 정책의 어떤 구체 방안으로서 정책을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지속적인 실험이 될 수 있게끔 마을 배움터 활동가 네트워크를 좀 지원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험 과정을 비평하면서 구체화시키고 이것을 정책의 언어로 좀 정리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그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마을 배움, 새로운 배움의 가치로서 공론화시켜 나가는 과정들, 이러한 과정들을 전체적인 사업 속에서 설계하고 서울시 정책 안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마을 배움터의 구체 사업에서도 그렇게 준비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가 좀 매우 빠르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아마 마을 배움과 그다음 마을 배움터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 또는 현재 우리의 교육제도 속에서 우리가 다 끌어안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 예비 청년들의 삶, 그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방식이든지 새로운 실험들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새로운 실험들, 그러한 가능성이 마을 배움터 또는 마을 배움이라는 것일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실험들이 필요한 것인지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이들의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 우리 공동체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앞당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